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뵙는 건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 2차 시도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을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 마음은 참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수처는 마지막이라는 각오,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 안전에 신명을 바치겠다, 이런 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기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생각들 또 어떤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지난번 1차 영장 시도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가 완강히 저항을 했고 또 공수처는 굉장히 미숙한 현장 대응을 하면서 법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한 매우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저는 이 2차 영장이 지금 재발급됐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영장을 갖고 논란하지 않게 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이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하거나, 만약에 저는 대통령이 진짜 그런 체포돼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날짜를 정해서 자진 출두해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세 차례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일체 내란죄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국가적 혼란, 그다음에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직접 자진 출두의 형식이든 현재 상황을 이제 풀어가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이제 강하게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현실은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바깥에 나와서 좀 현재 상황을 경호처에 좀 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체포가 시도가 된다면 좀 언제쯤 될까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가급적 아마 주말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한남동 주변에 사람도 많고 네. 또 혼잡한 속에서 자칫 시민들이 어떤 다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 특히 저는 이제 내일쯤 해야, 혹시라도 빠른 시일 내 집행이 안 돼서 24시간 이상 늘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 내일부터 해야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결국은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 주말을 피하는 그런 날이 이제 디데이가 될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현 상황을 직접 이제 좀 타개하려는 그런 의지가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는 수사권 논란, 네. 그다음에 통상 수사나 재판 기일 잡을 때 피의자나 피고 측하고 이제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소환장 보내고 연달아 소환장 보내더니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고, 그 청구 주체도 여전히 이제 수사권 논란 때문에 이제 불법 청구다, 그런 논란이 있고, 또 발부된 것도 당연히 그는 불법이고, 거기다 또 형사소송법 적용 배제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응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부터 만약에 이 논란이 없도록 경찰이 수사를 맡고 또 조사 방법도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과거에도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이제 수사나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거기에는 좀 민주당의 책임도 좀 크다고 봅니다. 계엄 끝나자마자 계엄 그 다음부터 바로 이게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국회 상임위 열어가지고 수사기관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빨리 체포하라고 이렇게 닥달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는 그 뭐 일부에서 뭐 장갑차를 동원한다, 뭐 헬기를 띄운다, 뭐 대테러 부대, 네. 무장 대테러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경찰 특공대요? 좀, 예, 저 뭐 저기 유혈 사태도 불사하고 뭐 국회에서도 벌써 뭐 총격을 불사하고 그냥 해라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건 그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주체인 그런 체포 작전의 주체인 경찰이 그건 곤란하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우리 그거는 큰일 난다 네. 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마치 가능할 듯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굉장히 좀 위태로운 위험한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경호처의 특성상 그 특수 이제 대테러 부대 내려온다고 해서 또 그냥 무장 해제하고 손 들고 대통령 내주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자꾸 그런 그 아이디어를 주고 경찰 출신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디어 주는 것도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자제가 돼야 되고 경찰 측도 정말 본인들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책임져야 되지만 평생을 두고도 책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발상은 아예 접어라. 접고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조사하는 게 목적이지 체포해가지고 뭐 끌고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그걸 갖다가 꼭 그냥 창피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빨리 협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 의원님 생각은 체포 시도는 좋지 못한 방법이고 시도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지난번에 그 정도로 가지고 안 됐으니까 거기다가 더 이제 강화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장갑차를 동원하고 헬기를 띄우고 대테러 부대가 거기 관제에 뛰어들고 거기다 무장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저항하면은 그냥 폭력 또는 발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작전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 그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까지 평생 책임 못 질 그런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부터 공수처 빠지고 네. 경찰에 넘기고 경찰이 대통령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조사할 것인지를 협의하면 되는 거죠. 수사 방식부터 거기에는 제가 대통령실도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수사 기관과 방식부터 재조정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거는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조사기관을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본인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이고, 이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네.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각 처리를 했어요. 물론 다시 또 준항고를 하고 그러지만 그런 형태로 지금 자기들이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경호처를 개인 사병처럼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방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들한테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당신들을 고용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법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면 본인들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나 법적 처분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호처 직원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8개 법안의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핵심은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는데 각기 이탈표가 2표, 4표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탈표 숫자가 이제 이전보다 이제 늘었는데 오늘 이탈표 숫자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향후 여야 좀 어떻게 이제 대응 전략을 펼칠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당론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부결 당론을 네.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대로 관철이 됐는데 제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왔던 것 같고
내란 특검법은 그 이탈이 한 표 더 네. 나와서 이제 그 찬성표가 한 표 더 늘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변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직전에 이루어졌던 탄핵 표결에 비하면은 이탈표가 확 줄은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또 그걸 네. 둘러싸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의 분위기, 그게 최근에 발표된 그 대통령 그 직무 수행 지지율 큰 변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 다시 만약에 그 오늘 그 상정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시 발의를 한다고 한번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나중에 좀 이제 좀 바뀌었지만 처음식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탈이 더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면 이탈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방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도 제3자 특검도 한번 좀 발의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서 네. 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그 재표결 결과 부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매우 뭐 유감스럽죠.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다 치더라도 뭐 국민의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사 내용도 있어서 좀 불편해서 뭐 그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하는 해도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발휘했으면 좋았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민주당도 이 문제를 계속 그 끄는 것보단 조기에 해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차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안팎에서 조언이 있었어요. 제3자 특검으로 가는 게 어떠냐.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정부 측에서 그 거부권, 권한대행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특검 임명과 관련된 그 절차 네.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특검 임명을 제3자로 해서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고,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아마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제3자 특검을 수용한 안을 아마 발의할 가능성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번에는 좀 이 여야가 협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올라간다면 설사 여야가 100%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명분은 훨씬 더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이제 쌍권 체제로 이제 개편한 이후에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듯이 탄핵 표결보다 더 이탈표가 줄었던 이번 이제 부결 이 표결에 대해 좀 더 의미를 이제 부여하신다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그 여당이 좀 분화하고 있다. 좀 여러 스펙트럼으로 맹윤부터 찐윤, 친윤, 반윤, 비윤 그리고 뭐 하여튼 6개 정도로 이렇게 분화하고 있다. 이런 그 외부 시선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그거는 뭐 그냥 흥미삼아 그렇게 가십 언론 보도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친윤 또는 비윤 또는 친윤 또는 비윤 반윤 뭐 이런 정도의 구분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친윤이 좀 줄어들고 친한이 결국 비윤 반윤으로 분류가 되니까 네. 좀 늘어났다가 이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한 대표가 퇴장하고부터 다시 또 이제 친윤으로 복귀하는 그런 의원들이 좀 늘어난 것 아닌가. 거기다가 최근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올라간다든지 네.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또 이렇게 여론 흐름이 좀 변화가 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결집시키기가 좀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 계엄 사태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끌고 가고 나중에 만약에 혹시 이제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까지 또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계엄 사태가 수사든 재판이든 탄핵이든 그 여론몰이 형태로 안 가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 분위기에서 법리적으로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처리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 사태가 오게 되게 된 데 대한 우리 자기 성찰, 우리 스스로의 자기 성찰, 저는 우리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공격한 거는 그건 또 외생 변수인 거고 우리가 잘했으면은 그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이런 사태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에 대한 우리 자기 반성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심을 어떻게 얻어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뭐 조기 대선이 되든 다음 지방선거를 하든 우리 당이 저 계엄 사태를 좀 타산지석이랄까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거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그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 때보다는 국민의힘이 현재 이제 쌍권 체제에서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탄핵 이후 초반보다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고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이런 현상이. 네. 그러니까 일부 보수 결집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효과를 거둔 거는 탄핵과 내란이란 이런 그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일정하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쟁화되고 이게 그 여야 간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니까 각 당의 지지층들이 조금씩 결집되고 있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돌아섰던 사람들이 또 일부 결집한 건 맞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럼 국민의힘이 그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고스란히 회복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이 강경한 그 지지층 속에 갇혀버리면 과거 저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그 계속 선거를 질 때 대표적인 게 황교안 체제가 한번 있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소위 그 아스팔트 우파,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쪽에만 집착하면서 도리어 그 당의 뭔가 변화나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밀려나가고 쫓겨나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뭔가 도려낼 걸 도려내고 수술할 걸 수술해야 하면서 국민적 신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국민의힘이 더 그 어려운 국면으로 장기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할 때 위기가 왔을 때 구조개혁을 해서 위기를 짧게 할 거냐,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이 경제를 그냥 방치하면서 장기 침체 국면을 할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인데 거꾸로 그 국민의힘이 더 장기 침체 국면을 갈 위기를 어떤 이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조 의원님께는 뭐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국민의힘 의원이 40여 명이 예. 관저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런 분위기,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당 지지율도 거의 뭐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 것이 영향을 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경험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때는 네. 그냥 뭐 적폐 세력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그게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가지고 그 대선도 그냥 그렇게 치러버리고,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정권 바뀌고 그런 경험들이 요 대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라는 데 대해서 좀 처음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그때 탄핵몰이를 했다면 지금 이제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 거기에 수사기관이고 뭐 법원이고 다 휩쓸려 가서 제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 처벌받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수사나 이렇게 재판 또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또 면피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균형 있게 그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그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안 가고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관제에 간 그 40여 명 가운데 친윤이라고 그 분류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 맨 앞에 있는 분들이 또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은 또 결이 다르거든요. 두 분 다 대통령한테 섭섭한 그 경험이 있는 분들, 자기 정치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 고비에서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앙금이 있었던 분들이 그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같이 조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학습 효과로 현 정국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간 관계상 홍익표 의원님께 좀 짧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27일이 설 연휴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됐고 현재 경제 안정이 가장 시급한 이제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정협의체가 내일 첫 번째 실무 협의를 가지는데 어떤 분위기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될까요? 글쎄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고요. 특히 1월 달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평가, 국가 신인도 평가가 주요 그 해외 평가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경제 정책에서의 어떤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 그다음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떤 정치적 상황과 분리돼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같이 지금 그러니까 탄핵국면은 탄핵 국면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내란죄 문제는 법원에서 다루는데 국회에서는 싸움도 하지만 이런 그 경제정책과 관련돼서는 함께 지혜를 모은다는 모습을 민생협의체에서 작지만 한두 개라도 좀 합의를 해내면 저는 굉장히 외부적으로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외전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